트럼프 대통령이 긴 고민 끝에 지난 30일 월가 경험이 많은 전 연준이사 케빈 워시를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하면서 워시 쇼크가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했습니다. 금, 은, 비트코인 등 주요 자산 가격도 급락했습니다. 국제 금값은 10%, 은값은 30%나 폭락했습니다. 마켓워치는 금, 은 시가총액이 하루새 7조 4천억 달러 증발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매파적 성향으로 알려진 케빈 워시의 지명 소식에 달러 가치가 급격히 강세로 돌아서자 달러의 대안으로 꼽히던 기금속 시장에서 매도가 쏟아진 것입니다. 여기에는 유난히 금을 좋아하는 중국발 투기 자본의 차익 실현도 한몫을 했다고 하죠. 비트코인은 9개월여 만에 8만 달러 선이 붕괴됐습니다. 작년에 지니어스법이 통과되면서 미국 달러와 국채 연동되어 한때는 12만 달러 선을 넘나들던 비트코인이 2월 7일에는 6만 8천 달러대로 내려섰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아직도 케빈 워시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케빈 워시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케빈 워시가 매파로 지적되고 있는 연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중앙은행이 아무리 돈을 풀어도 시중에 돈이 돌지 않는 신용 경색 상태로 이어졌습니다. 은행의 신용 창조 기능이 마비된 것입니다. 그러자 벤 버냉키 당시 연준 의장이 헬리콥터로 공중에서 돈을 뿌려서라도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선언하며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펼쳤습니다. 헬리콥터 전술은 버냉키의 스승이었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처음 주장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프리드먼의 제자였던 케빈 워시는 연준 이사 시절 벤 버냉키 당시 연준 의장의 두 번째 양적 완화에 대해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적나라하게 반대했습니다. 2006년 36세 최연소로 연준 이사가 됐던 그는 2011년 연준의 반복되는 양적 완화에 동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임기를 남겨두고 중도 사임했습니다. 자녀 임기가 7년이나 남았는데도 말이에요. 이 바람에 시장에선 워시 취임 후 지난해 연준이 중단한 양적 긴축을 재개할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하고 있죠. 그는 지난해 후보 연구소와의 인터뷰에서 밀턴 프리드먼의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연준의 국채 매입을 무책임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어요. 케빈 워시는 양적 완화, 즉 QE로 불리는 돈 풀기에 부정적입니다. 기준금리를 내리되 QE를 줄여야 한다고 보는데요. QE를 줄이면 시중 유동성이 줄어들죠. 워시 지명 후 자산시장이 충격을 받은 배경이에요. 국채시장이 워시 지명에 흔들린 핵심 이유는 대차대조표 정상화인데요. 연준의 대차대조표에서 보다시피 연준의 자산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는 8,200억 달러 수준에 불과했는데요. 세 번의 양적 완화와 한 번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통해 4조 7,500억 달러까지 불어났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는 연준의 자산이 8조 9천억 달러까지 불어났지만 말이에요. 당시에도 케빈 워시는 페드가 장기 국채를 대량 매입해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은 시장의 가격 기능을 왜곡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워시가 취임하면 현재 페드가 보유 중인 대규모 국채와 주택 저당 채권, 즉 MBS를 줄이지 않을까 매의논으로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적 긴축 QT를 하면 시중 유동성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워시 지명 후 달러 가치와 미 국채 금리가 반등한 배경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연준이 정부 보유 국채를 사들여 달러를 풀면 정부는 이를 가지고 재정 정책을 폈습니다. 이렇게 하여 시중에 풀린 돈은 자산 가치를 끌어올렸죠. 부동산과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러자 부동산과 주식 등을 많이 가진 부자들은 돈을 벌었지만 집도 없고 주식도 없는 절반의 서민들에게 양적 완화는 단지 남의 집 잔치에 불과했습니다. 그야말로 부익부 빈익빈이었지요. 그냥 집이랑 주가만 오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물가도 올랐어요. 물가가 오르면 누구에게 더 치명적인가요? 집도 돈도 없는 사람들이 더 힘듭니다. 양적 완화로 자산 가격은 급등했지만 소득은 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불평등은 한층 심해졌죠. 케빈 워시는 안 그래도 없는 사람들 주머니까지 털면 안 된다고 QE를 역 로빈후드 정책이라며 반대했습니다. 부자들을 털어 가난한 사람을 도왔던 로빈후드의 행동과 정반대되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얘기예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약 6년 동안 페드는 4조 달러 정도의 채권을 매입했습니다. 초저금리와 QE 등에 힘입어 미 증시는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실업률은 여전히 고공비행하고 임금 상승이 정체되면서 중산층 소득 회복이 더디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자 2012년 후반부터 QE가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가 대표적이었습니다. QE는 가난한 사람들을 희생시켜 부자들에게 보상을 주는 역 로빈후드 효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한 케빈 워시와 같은 말입니다. 경기 부양은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빈부격차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방법이 없는가요? 그런데 케빈 워시는 그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양적 완화를 하지 않고 오히려 양적 긴축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 금 등의 자산 가치가 쇼크 발작을 한 거예요. 경제는 성장해야 되고 빈부격차는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돈을 줄이면 자산 가격 거품이 꺼질 것이고 경기 부양 효과가 아니라 경기가 침체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케빈 워시는 금리를 대폭 낮추면 된다고 말합니다. QE로 부동산 주식은 물론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물가를 잡으려면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면 당연히 물가가 떨어질 게 아니냐고 말이에요. 물가가 떨어지면 공격적인 금리 인하가 가능합니다. 어차피 부자들은 물가와 별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물가가 떨어지면 서민들이 좋습니다. 그러면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가 있어요. 빈부격차가 해소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표에서 보다시피 파월 연준 의장도 사실은 QT를 하고 있었어요. 금리 인하를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케빈 워시가 연준이 갖고 있는 국채를 풀어 시중에 돈을 흡수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물가가 떨어져서 금리를 파격적으로 인하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유동성을 흡수하면서 금리를 인하한다? 서로 상충되는 말 같죠? 일반적 상식으로는 유동성 흡수는 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 말이죠. 언뜻 보면 잘 납득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시장도 혼란스러워 출렁거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케빈 워시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나름 설득력 있는 독특한 이론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물가가 오르는 것은 전적으로 연준의 잘못이라고 말이죠. 자, 이제 케빈 워시의 경제관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잘 들여다보세요. 전통적 경제학에서는 보통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과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지난번 코로나 때처럼 공급이 막혀서 원재료 가격이 올라 물가가 오르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은 수요가 늘어나서 서로 사려고 하니까 물가가 오르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 둘은 단기적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중앙은행이 돈을 막 찍어내서 시중에 풀기 때문에 유동성이 넘쳐서 모든 자산 가격이 오르고 물가도 오른다는 얘기예요. 밀턴 프리드먼은 말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다라고 말이죠. 스탠포드 대학생 시절 후보 연구소에 재직 중이던 밀턴 프리드먼의 연구 보조원으로 일했던 케빈 워시는 프리드먼의 이 말을 신봉합니다. 그리고 그는 연준의 최우선 임무는 물가 안정이어야 한다는 통화주의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도 장기의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는 원인은 화폐라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화폐의 중요성을 강조한 프리드먼의 이 이론은 통화주의 학파를 형성시켰는데요.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립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케빈 워시는 케인즈의 뉴딜 정책식 돈풀기에 의한 유효수요 이론 경제는 끝났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AI 혁명으로 생산성이 미친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AI와 기술 발전에 따른 생산성 상승을 통계가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워시는 공급혁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연준을 레짐 체인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워시는 금리를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워시는 연준을 무엇으로 바꾸려 하는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연준은 너무 많은 이슈에 개입하며 권한을 오남용 중이라는 얘기지요. 그가 말하는 연준의 독립은 정치권의 압력뿐만이 아니라 금융시장 자체에서의 독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연준이 시장 기대를 과도하게 관리하고 자산가격 하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순간 중앙은행은 정책기관이 아니라 보험 제공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연준은 만능기구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연준이 근본적으로 개혁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이 향후 경제 전망이 아닌 고용, 물가 등의 데이터를 확인하고 금리를 결정하는 데이터 디펜던트 제롬 파월과 케빈 워시는 결이 다릅니다. 워시의 경제관은 전통적 데이터인 물가나 고용이 뒤늦게 반응할 수 있다는 인식입니다. 정책 결정은 확인된 데이터보다 구조적 변화에 대한 판단에 근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시장 입장에서는 정책의 방향성보다 뒤늦은 데이터로 인한 불확실성 자체가 리스크가 된다는 말이죠. 워시 리스크는 단순히 금리가 더 높을 수 있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핵심은 워시가 무엇을 보고 정책을 결정하는가, 금리와 연준 대차 대조표 조합의 정책 믹스의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인가, 금융시장이 어려울 때마다 연준 푸시 시장을 어느 정도까지 보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워시의 경제관은 한국에도 시사점을 줍니다. 2022년 이후 우리나라의 총통화 M2 중과율은 미국보다 2배나 훨씬 높습니다. 풀린 돈은 자산 가격 상승을 가져왔지만 국민의 소득 증대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죠. 주가는 코스피 5000, 코스닥 1000을 더 먹고 부동산도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경제 성장률은 1%에 불과해 돈풀기와 실물 경제 간 괴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시의 대안은 소득에 기반한 경제 회복입니다.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하고 이후 자산이 늘어나는 구조를 만들어야 불평등 문제가 해소되고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연준의 역할은 물가 관리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토대 위에서 정부가 재정과 산업정책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생산성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물가가 안정되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는 얘기죠. 케빈 워시의 경제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준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것 레짐 체인지다. 대차 대조표는 축소한다. 금리 인하도 공격적으로 한다. 연준은 데이터 디펜던트가 아니라 선제적으로 판단한다. 연준은 최종 대부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AI 혁명은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줄 것이다. 이를 잘 조합한다면 결국 빈부격차는 줄어들 것이다. 이상 시장은 아직도 케빈 워시를 잘 모르고 있는데 이제라도 우리는 워시를 제대로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관점에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내용이 워시 쇼크에 대한 시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을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